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한 고2 모의고사 독서 지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독서 파트가 조금 어려웠다는 여론이 좀 있더라고요. 오늘은 또 하필 복합 지문을 함께 보게 되었는데 함께 살펴보도록 합시다. 가지문부터 보도록 할게요. 푸코는 개인과 권력의 관계를 고찰하여 권력의 본질은 소유할 수 있는 특권이 아니라 지배를 위한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이 푸코라는 사람은 뭔가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지배를 위한 테크닉, 기술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게 뭔가 했더니 주권 권력, 규율 권력, 생명 권력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권력의 양상이 달라지는 과정을 설명했다고 하네요. 푸코에 따르면 고대부터 존재한 주권 권력은 주권 권력은 아주 옛날부터 있던 것이죠. 군주, 왕의 뜻을 담은 법에 기반하여 작동했으며 군주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의 생사, 이런 목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고 있었대요. 사형을 비롯한 신체에 대한 형벌은 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위법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군중의 공포를 유발해 군주에 대한 복종을 가능하게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지만요, 주권 권력은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강압적으로, 고압적으로 이러한 권력을 부리다 보니 군중의 반발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래서 형벌은 비공개적으로 행해지게 되었으며 이러했던 주권 권력은 점차 규율 권력으로 대체되었다고 합니다. 자, 한계점에 부딪히자 권력의 양상이 전환된 거죠. 주권 권력에서 규율 권력으로요. 푸코는 16세기 이후 등장한 규율 권력으로 인해 개인의 규율이라는 외부의 통제를 점차 내면화하여 타인의 감시가 없어도 스스로를 통제하게 되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 규율 권력의 핵심은요, 자, 외부의 통제를 이제 스스로 받아들여서 내면화해서 혹은 체화해서 누군가가 뭔가 처벌을 하거나 감시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이런 규율을 잘 지키게 됐다라는 거죠. 그는 규율 권력은 인간의 정신과 신체를 길들여 유순하고 생산력이 뛰어난 개인을 만들어냈으며 이런 경제 생산 시스템에 순응한다라는 거겠죠. 감옥, 학교, 군대 등의 사회제도를 통해 나타날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 그물망처럼 섬세하게 작동하여 개인의 생활 양식 전반을 지배했다고 보았습니다. 자, 일문단에서 하는 얘기는요, 자, 바로 원래 예전부터 있었던 주권 권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 주권 권력의 한계점을 설명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규율 권력이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단을 보도록 할게요. 17세기 이후 근대 국가의 형성과 산업혁명이라는 정치 경제적 변화가 진행되자 인구가 국가 열량의 주요 요소로 부각되었다. 당연히 인구가 많으면 좀 큰 나라, 센 나라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쵸? 뭐 이제 전쟁을 할 때도 그렇고요. 뭔가 산업혁명이 오면서 뭔가 물건 생산에 있었어도 인간이 이제 인력이 많은 게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국가가 인간 생명에 관련된 문제에 개입하여 출생률, 사망률, 수명, 건강 상태, 질병 등을 직접 관리하게 됐는데 우리 이런 것을 푸코는 생명 권력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주권 권력과 그 다음에 규율 권력, 그 다음에 생명 권력을 철저하게 이해하시고 뭔가 보기로 제시되는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셔야 합니다. 자, 안정된 인구를 확보하고 조절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라는 종이 지니는 생물학적 특성과 질병에 대해 알고 위험 요소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한데 왜? 인구수를 조절하고 컨트롤해야 되니까요. 그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이 이를 어느 정도 가능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규율 권력과 생명 권력의 작동이 개인을 통제하고 인구를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국가가 순종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는 자본주의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푸코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주체성은 권력의 작동으로 인해 구성된 결과물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즉, 권력이 작동하는 방식이 개인을 최대한 통제하는 방식에서 점차 최소한의 권력만 관여하여 개인의 욕망과 방임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개인은 이제 국가가 나한테 별로 터치 안 하네, 나는 주체성이 있는 자율적인 존재야 라고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건 허구라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이제 권력이 개입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푸코는 저항 정신, 저항을 통해서만 진정한 주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렇다면 남원단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유물론은 근대의 서구 철학이 인간의 인식을 우선시하여 인간이 포착하지 못한 수많은 물질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오류에 빠졌다는 것을 비판하고, 배제된 물질의 가치를 제고해야 한다고 합의하며 출발했다고 합니다. 자, 쉽게 설명하자면 인간은 그동안 자신 외에 다른 물질들은 인식을 하지 못했고요. 신유물론은 이러한 점들을 비판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배제해왔던 존재들의 가치를 생각해야겠다고 이론을 전개해 나갔다는 거예요. 신유물론자들은 특히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로 인해서 지구에 돌이킬 수 없는 생태 위기가 일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또한 푸코의 생명 권력이 인간 생명에 한정되어 해석되었다고 보아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습니다. 푸코는 생명 권력이 인간의 생명이 한정되어 해석되었다고 보아 인간 이외의 생명으로 그 논의를 확대하고자 시도했습니다. 라투르는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기 위한 철학적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동식물과 미생물 등 인간 이외의 다양한 존재들을 비인간이라 칭하며 이들도 과학기술의 발전에 역동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이외의 뭔가 동식물, 미생물들 이런 애들은 비인간이고, 이 비인간도 지금 우리 사회 과학기술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해왔다, 주체적인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이 라투르는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는 비인간 역시 행위성을 지닌 행위자임에도 인간이 이들을 수동적 개체로 보고 그 역할을 인정하지 않아 인류세를 초래했다고 보았는데요. 자, 인간의 행동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인류세는 뭔가 했더니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 생물종 다양성 상실 등의 위기를 초래했음을 부각하기 위해 제안된 지질학적 시기의 명칭이라고 하네요. 자, 아무튼 이런 인류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가 인간과 비인간이라는 동등한 행위자가 만든 수평적 연결망이며, 인간은 수많은 행위자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자, 라투르의 사상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으로는 헤러웨이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헤러웨이 역시 생태를 바라보는 인간 중심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고자 했으며, 자, 아까 라투르는요 비인간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는데 헤러웨이는 인간과 비인간 모두를 합쳐서 반려종이라 칭하면서 공생관계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인간이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 자, 축산, 우리 돼지고기,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 기르는 동물이나 이제 실험동물들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존재를 통제하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 외의 존재를 인간과 공생하는 반려종으로 인정해야 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헤러웨이에 따르면 생태에 대한 평등한 시선은 반려종 간의 책임 있는 관계 맺기를 가능하게 하며, 이는 인류세에 대한 극복 가능성을 모색하게 해준다고 합니다. 헤러웨이의 이러한 생각은 생명에 가해지는 통제와 조절에 대한 논의를 인간 이외의 다른 생명에게까지 확장하며 비인간과의 공존을 모색한 인간 너머의 생명 권력에 대한 고찰된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인간과 자연에 대한 근대의 사유방식에 도전한 신유물론자들의 생각은 새로운 관점에서 비인간을 바라보게 해주며 생태위기 극복을 위한 철학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저희는 1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는 가와 나를 읽고 학생들이 나눈 대화인데요. 내용에 대한 이해가 적절하지 않은 학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학생 C가 되겠습니다. 푸코가 말한 진정한 주체성은 결국 라투르가 말한 수평적 연결망 속에서 인간이 다른 행위자들과 동등한 관계를 맺을 때 실현될 수 있겠군. 아니죠, 여러분. 푸코가 말한 진정한 주체성은 바로 저항정신이었습니다. 자기가 되게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고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깨부수고 저항을 해야 진정한 주체성을 얻게 되는 거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학습 자료를 제공하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고2 모의고사 독서 두 번째 지문인 의류건조기의 과학적 원리와 작동 방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에너지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 이동하며 물체와 공기의 온도차가 클수록 열 전달이 활발해진다고 하는데요. 열 에너지 일반적인 특성이 제시되고 있네요. 자, 그런데 수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체로 열 전달이 일어나면 물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여 막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기체로의 상변화가 활발해진대요. 자,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어떠한 물체에서 수분을 제거하는 것을 건조라고 하는데요. 특정 시간 동안 물체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양을 건조 속도라 하고,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건조 속도는 공기의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에서 건조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여 그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기도 하는데 의류 건조기를 그 예로 들 수 있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류 건조기가 이런 원리로 이루어지는 거네요, 여러분. 두 번째 문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건조기는 가열 장치를 통해 공기를 일정 온도까지 가열한 후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건조가 진행되는 동안 드럼으로 일정한 온도의 뜨거운 공기가 계속 유입이 돼요. 왜? 건조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요. 빠르게 하기 위해서요. 일반적으로 세탁물의 온도가 공기 온도보다 낮으므로, 자, 이것은 당연하죠. 자, 그 공기의 온도는 이제 계속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고 있잖아요. 그쵸? 세탁물로 열 전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1세제곱미터 속에 수증기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양인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같은 부피 내에 더 많은 수분을 포함할 수 있게 되어 수분 증발이 촉진됩니다. 자, 그렇다면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왜 건조 속도가 빨라지는 이유가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들 간의 결합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공기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 속에 수증기가 최대로 존재할 수 있는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두 이유 때문에 온도를 높여서 건조 속도를 빠르게 한다라는 거죠. 한편 드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건조 과정은 세탁물의 수분 함량 비율인 함수율과 건조 속도에 따라 예열 구간, 항률 건조 구간, 감률 건조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길 딱 보는 순간 삐 오셔야죠. 그렇다면 건조 과정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겠구나. 그쵸? 또 이런 짜잘한 개념들에 대해서 묻는 문제도 출제될 수가 있겠어요.
자, 먼저 예열 구간, 첫 번째 구간이 되겠네요. 이 부분, 건조가 시작되는 구간으로 고온의 공기에 의해 세탁물의 온도가 상승하며 건조 속도가 빨라진다. 이 구간은 건조 과정 초반이므로 세탁물의 함수율이 가장 높은 구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는 세탁물로 전달된 열 에너지가 수분 증발에 집중적으로 쓰여 뜨거운 공기가 유입되어도 세탁물의 온도가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하는데요. 자, 세탁물에 공급되는 열 에너지가 일정하므로 증발되는 수분의 양도 일정하고 이 때문에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의 습도도 일정하다고 합니다. 반면 건조 과정에서 열 에너지가 소모되어 공기의 온도는 드럼으로 유입될 때보다 드럼에서 빠져나올 때 더 낮아지는데, 자, 건조가 진행되면서 세탁물의 함수율은 당연히 여러분 감소하게 되겠죠? 어느 시점부터는 건조 속도가 당연히 느려지게 될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항률 건조 구간에서 간률 건조 구간으로 넘어가게 돼요.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묻는 문제도 있어요. 건조 속도가 느려질 때 이때 건조 과정이 전환된다, 이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감률 건조 구간에서는 무슨 과정이 이루어지는지도 보도록 할게요. 자, 세탁물에서 증발할 수 있는 수분이 계속해서 감소하고 건조 속도가 점점 느려지는데요. 그러다가 건조 조건에서 최대로 증발될 수 있는 수분이 모두 증발되면 건조 속도가 0이 되어 더 이상 건조는 진행되지 않고 세탁물의 온도만 높아진다고 합니다. 자, 건조 종료 직전에는 세탁물의 온도는 높고 수분 함량은 낮아 드럼으로 유입된 공기가 열 에너지를 거의 그대로 유지한 채 드럼으로 배출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드럼에서 들어가는 공기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 온도차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자, 이를 이용하면은 이제 언제쯤 건조기가 끝날지 이런 건조기 시스템을 설정할 수도 있겠죠. 세탁물에서 증발한 수분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수증기 상태로 공기 중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건조기 밖으로 배출하는 방식에 따라서 의류 건조기를 120 건조기, 응축기 건조기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120 건조기는요, 드럼에서 빠져나온 이 수증기가 실내로 이루어지는 별도의 배기 장치를 통해 배출됩니다. 자, 별도의 배기 장치가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네요. 반면 응축식 건조기는요, 수증기가 다시 액체 상태로 바뀌어서 물통이나 배수구를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큰 차이점이네요.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단 드럼에서 빠져나온 습한 공기가 열 교환기로 이동하여 냉각된다.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는 온도인 이슬점 까지 공기 온도가 낮아지면 물로 응축되어 공기의 습도가 낮아지는데 이때 응축된 물은 건조기 밖으로 배출된다. 습도가 낮아진 공기는 가열 과정을 거쳐 다시 드럼으로 유입되고 이러한 공기의 순환이 반복되며 건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듯 의류 건조기를 사용하면 상온에서의 자연 건조보다 건조 시간을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건조 과정에서 세탁물이 고온의 공기와 맞닿으며 수축될 수 있고, 실제로 의류 건조기를 여러분이 아끼는 옷에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진짜 옷이 줄어들거든요. 그리고 천연 섬유는 합성 섬유에 비해서 더 많은 수축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는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저희는 변형 문제 1번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1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그렇다면 저희는 선지를 하나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조기 내부의 온도가 높을수록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져 건조가 촉진된다. 자, 아까 공기의 온도가 높아지면 포화 수증기량이 낮아지는 게 아니라 포화 수증기량이 증가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의 온도를 높게 유지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2번입니다.
의류 건조기는 자연 건조와 비교했을 때 시간은 단축시키지만 여기까지 맞습니다. 의류 손상은 전혀 유발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마지막 문단에서 뭐 천연 섬유가 조금 더 많이 망가지고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이 아끼는 의류는 절대 건조기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들렸고요. 3번 건조가 모두 끝난 시점에는 드럼으로 유입되는 공기와 배출되는 공기 온도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다. 자, 건조 종료 직전에는 드럼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빠져나가는 공기 온도차가 줄어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봅시다. 아까 5번째 문단에 있었던 것 같거든요. 자, 이 부분이죠. 드럼으로 들어가는 공기와 드럼에서 빠져나오는 공기 온도차가 줄어든다라는 부분을 지문에서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3번도 틀렸고요. 4번 의류의 소재가 천연섬유인지 합성섬유인지에 따라 건조 후 수축되는 정도, 이 수축되는 정도는 망가지는 정도를 말하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마지막 문단에 제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더 많은 수축이 생기는 편이 바로 천연섬유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자, 정답은 그러므로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내부에서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방식으로 세탁물에 열을 전달하여 건조 효율을 높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의류 건조기는요, 가열 장치를 통해 공기를 가열한 후에 이를 세탁물이 있는 드럼으로 이동시킨다고 했으므로 드럼 자체에서 공기를 직접 가열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드럼 내부에서 가열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번도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고요.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변형 문제와 학습 자료들은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무 아카데미입니다. 저희는 내신 및 모의고사 대비 다양한 국어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 문제은행 사이트입니다. 오늘은 9월에 시행된 고2 모의고사 독서 세 번째 지문인 행정기본법 해설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제재는 바로 과징금이고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과징금의 개념과 벌금, 과태료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먼저 과징금이란 법령, 자치법규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그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합니다. 자, 금전적 제재 수단이라는 점에서 형벌로서의 금전적 제재인 벌금과 유사해 보이지만 사법기관에서 부과하는 벌금과 달리 행정청에서 부과하는 행정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 구별된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벌금과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는 문장이었어요. 자, 금전적 제재라는 점에서 벌금과는 유사하지만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는 다름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자, 반면 과징금은요, 특정 법령을 과태료는 경미한 행정법규의 위반에 대해 부과하거나 경미한 형사사범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위해 부과하는 반면 과징금은 특정 법령 위반하여 얻은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부과한다고 하네요. 또한 경미한 형사사범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경우 행정청에서 우선 부과한 후에 최종적으로 사법기관의 재판을 받는 과정을 거치며 형벌을 대신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을 형벌의 부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징금은 목적과 성격이 형벌과 다르므로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해 형벌과 별도로 부과할 수 있으며 특징이네요. 위반 행위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할 때는 승인하지 않을 때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용일치 문제가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법상에서 과징금 제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큰 범주에서 유형을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합니다. 경제적 이익 환수 과징금은 불법 행위로 얻어진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과 부당 또는 불법적 이익을 환수하거나 박탈한다는 경제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너 잘못된 방식으로 돈 벌었지? 그거 잘못된 거니까 그 돈 다 내놔 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전자의 성격이 모든 제재 처분이 가진 공통점이므로 본래적인 특징은 후자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자,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여러분.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은 뭐 형벌이나 다른 뭐 과태료 이런 애들한테도 포함되는 특징인데, 이제 유일하게 다른 게 바로 요 특징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좀 다른 이런 경제적 제재들과 구별되는 특징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유형을 본래의 의미의 과징금이라고 한대요. 이 유형의 과징금은 불법적 이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기존의 몰수, 추징 제도가 복잡한 형사 절차로 인해 집행 과정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고려하여 환수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고 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이자 다른 경제적 제재들과의 구별된 가장 큰 특징이었던 거예요.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는 행정처분이다. 행정청은 영업허가 등의 수익적 행정행위를 집행한 후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 행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를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데요. 자, 영업정지로 인해 공공의 편익이 감소할 수가 있어서 의료, 복지 분야 등 공공의 편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업에 한해 공익적 관점에서 영업을 계속하게 하고 의무 위반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에 가름하는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이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 유형의 과징금은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의 성격도 띠고 있지만 영업정지 처분을 가름하여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점에서 변형된 과징금이라고도 하네요. 자, 이 유형에서는 행정집행 과정에서 행정처분이 결정되기 전에 위반 행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는 있지만 처분을 선택할 수 없고요. 공익성 판정에 대한 민원 등 처분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가 많아 행정집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때문에 실제 행정집행의 효율성을 고려해서 위반 행위자에게 처분의 명시적인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과 공익적 성격이 적은 영업이 처분받은 영업 정지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현행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과징금은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는 침입적 행정행위이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른다고 하는데요. 이 법률 유보의 원칙이 뭔가 했더니 행정작용이 행해짐에 있어서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는 거. 자,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말라라는 이 말인 거죠. 자, 부과 및 징수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침입적 행정행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과징금은 일괄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일괄 납부 시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납부기한이나 연기, 분할 납부까지도 허용해 준다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을 보니까 행정집행 과정에서 국민의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을 알 수 있네요. 바로 목적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관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러면 저희는 2번 변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면 되고요. 학생 여러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2번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네, 내용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유형의 경우에는 각각의 선지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관련 내용을 찾고 내용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문제의 정답은 무엇이라고 고르셨나요? 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본래적 의미의 과징금과 변형된 과징금은 성격이 다르지만 모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 아까 과징금의 두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생각나실 거예요. 자, 그런데 모든 과징금은요, 결국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침입적 행정행위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시행한다고 했었나요? 법률 유보의 원칙을 따른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유형 모두 법률 유보의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라는 선지는 적절한 설명이 되겠죠.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 간단한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도 풀어보도록 할게요. 학생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영상을 멈추시고 문제를 스스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문제를 잘 풀어보셨나요? 자, 정답은 바로 3번이 되겠죠. 핵심 개념을 정의하고 다른 개념과 대조하며 유형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다른 개념과 대조하는 부분은 아까 1문단에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들과 비교하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가장 적절한 선지가 되겠고요. 5번 같은 경우도 이제 질문한 학생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아까 뭔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기 위한 의견이 제시되긴 했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뭔가 결론을 제시하지는 못했죠. 뭔가 해결 방안을 상반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해당 지문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학습 자료는 저희 나무 아카데미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